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기본적인 상식, 그걸 완전 깨버리는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플랜트 패러독스라는 책인데요. 다이어트 안 해본 분들 없으시고 건강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 없죠. 물론 저처럼 실천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진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내용을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먹는 식물들의 치명적인 역습, 이런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말이 돼? 완전 무슨 돌팔이 아니야?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읽을수록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말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고, 내가 건강해지려고 먹었던 것들이 오히려 내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내가 굳이 왜 그걸 맛도 없는데 먹었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것은 정말 일부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알고 있던 과학 지식, 의학 지식, 여러 가지 상식들이 그때는 맞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새로운 발견들이 되면서 그게 진실이 아닌 경우가 흔하게 있죠.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결코 진실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가 한 20년 뒤에 봤을 때 내가 그때 건강해지려고 그렇게 닭가슴살 챙겨 먹고 그렇게 계란은 흰자만 먹고 난리를 쳤는데 그게 진짜 무식해서 그랬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 책 이후에도 뭔가 새로운 발견들이 계속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이런 상식을 깨는 내용이 나왔을 때 최신의 버전으로 내가 굳이 이거 먹을 필요 없구나 라는 정도는 알아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주요 내용이라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의학적인 내용인데 잘 모르는 사람이 쓴 책을 소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의학 박사가 지은 거기도 한데 아마존 베스트셀러 분야 1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전 세계 20개국 판권 계약, 잘 나가는 책이더라고요. 많이 본 데에는 이유가 있을 테고 신빙성 없는 책인데 이렇게 많이 팔릴 것 같진 않아서 참고할 만할 것 같더라고요. 마음 먹고 한번 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상당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찌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식물 단백질 렉틴이라는 성분이 있다고 해요. 내 몸이 이상했던 이유가 이 렉틴 때문일 수 있다네요. 이게 특히 몸이 좀 안 좋으신, 특히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 있거나 좀 환자이신 경우에는 이게 정말 치명적인 영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식단 레시피도 다 나와 있거든요. 좀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고 싶은 분이라면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저번 시간처럼 책 중에서 인상적인 부분들 읽어드릴게요. 내가 환자의 식단에서 과일을 배제할수록 환자의 상태가 좋아졌고 콜레스테롤 수치와 신장 기능이 호전되었다. 오이나 호박처럼 씨앗이 많은 채소를 배제할수록 환자들은 빠르게 회복되고 체중이 더 많이 빠졌으며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많이 개선되었다. 진짜 신기하죠? 우리는 채소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조개류와 갑각류, 계란 노른자의 섭취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극적으로 낮춰준다. 계란 노른자가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대요. 이게 무슨 돌팔이 같은 소린지 이해가 안 가시죠? 식물은 최초의 포식자가 곤충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먹거리로 삼으려는 벌레를 마비시키는 몇 가지 렉틴을 개발했다. 본인 스스로를 보호하는, 마치 스컹크가 내뿜는 방부처럼 렉틴이라는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식물을 먹고 몇 분 안에 식물 화학물에 의해서 마비 증세를 일으킬 가능성은 극히 낮다. 물론 땅콩 한 알이 특정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이다. 이 땅콩이 렉틴 덩어리라고 하네요. 나는 수백 명의 환자를 통해서 그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알게 되었다. 실제 환자들의 식단을 관리해보면서 이게 어떤 영향인지를 임상실험들을 한 결과라고 하네요. 씨앗은 식물종의 다음 세대가 될 식물의 아기이다. 이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는 두꺼운 막이 씨앗을 감싸고 있어 천적의 위장관을 지나는 여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 복숭아 같은 씨앗이요. 이들은 천적이 먹고 나서 배변으로 나와서 똥덩어리와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발화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래서 그 씨앗의 외피가 단단해졌다는 표시를, 즉 당분 함량이 최고에 이르렀다는 의미를 과일의 색을 통해서 익었는지 여부를 알려준다. 복숭아나 사과 같은 게 그 껍질의 색깔이 가장 맛있게 익은 그 색깔이 되었을 때가 씨앗의 껍질도 가장 단단해져서 동물한테 먹히고 나서도 배변으로 나와서 다시 씨가 다시 번식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단계라는 거죠. 뭐 이거는 충분히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원래 모든 종은 진화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종들만 남잖아요. 그래서 그 씨앗을 통해서 번식을 하는 그런 종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씨앗의 껍질이 단단한 과일들 먹으면 화장실에서 그 씨앗을 그대로 보신 경험 있으시죠? 우리의 몸을 통과해서 나왔는데도 번식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그렇게 달달한 당분이 들어있는 과일은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받지 못한대요. 그래서 과일을 먹으면 끝까지 계속 먹게 되나 봐요. 과일은 배가 부른데도 계속 들어가잖아요. 저도 과일 되게 좋아하는데 과일의 당분이 배부르다는 신호를 못 느끼게 하는 게 포식자나 식물 모두에게 득이 되는 프로세스라고 해요. 동물은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고 씨앗을 더 많이 먹게 돼서 식물들은 아기를 더 많이 퍼뜨릴 기회를 얻는다. 그런데 현대인에게는 그런 열량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과일은 우리를 살찌게 만든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의 식물은 풀이나 넝쿨인데 겨울에 엄마 식물이 죽으면 아기는 다음 계절에 싹을 틔우고 앞세대를 대체한다. 그 자리에 똑같이 다음 해에 아기 식물이 거기서 자란다는 거죠. 얘네들은 딱딱한 외피로 씨앗을 보호하는 그 앞에 애들하고는 다르게 한 가지 이상의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포식자를 약화시키거나 마비시키거나 그들을 아프게 만듦으로써 그들이 이 식물을 다시 먹는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한다. 이러한 물질에는 미네랄의 흡수를 막아 항영양소라고 불리는 파이네이트 소화효소의 작용을 막아, 어려운 말 나오죠? 뭐 이렇게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을 텐데 어쨌든 어떤 요소들이 나와서 소화효소의 작용을 막고 장의 안쪽 벽에 틈새를 만든대요. 그래서 장 누수 증후군을 일으키고 세포 간의 통신을 방해하도록 고안된 렉틴이 있다. 되게 복잡하죠? 근데 어쨌든 씨앗을 단단하게 하는 그 껍질 같은 그런 보호막이 없으니까 뭔가 화학물질이 나오고 그 화학물질은 결국 동물이나 우리 몸에 안 좋다는 거죠. 식물 포식자를 단련시키는 물질로 쓴맛을 주는 탄닌과 가지 속 식물의 줄기와 잎에서 발견되는 알칼로이드가 있다. 토마토, 감자, 가지, 후추 등 가지 속 식물들은 심지어 염증을 유발하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건강하려고 일부러 토마토 먹는데 그게 염증을 유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너무 많이 먹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생물은 생존과 번식을 원한다. 식물은 자신이 먹히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상당히 흥미롭죠? 이런 실험을 했대요. 그렇게 실험을 해봤을 때 실제로 먹히고 있을 때 더 많은 독을 내뿜었다고 해요. 포식자를 단련시키기 위해 독성이 있는 겨자씨 기름의 생산량을 높여 잎에 전달했다. 또 식물의 식의 유전자는 살충 성분을 생성하는 시간을 포식자가 돌아다닐 법한 시간과 일치시킨다. 식물의 한쪽에서 벌레가 잎을 갉아먹기 시작하면 거의 즉시 다른 쪽의 렉틴 함량은 2배가 된다. 식물이 더 이상 먹히는 것을 막기 위해 맹렬하게 나서는 것이다. 렉틴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이며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한다. 렉틴은 동식물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단백질 복합체로 식물이 동물과의 싸움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결정적인 무기이다. 렉틴은 식물을 소비한 포식자의 몸속에 탄수화물, 특히 다당류라 불리는 당질 복합체와 결합한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무언가랑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즉 모든 생물의 혈관표층 세포를 포함해 장, 대뇌, 신경 말단 사이, 관절, 체액에서 발견되는 당 분자와도 결합한다. 렉틴은 이런 구속 프로세스 때문에 끈적한 단백질이라고 불린다. 이는 세포들 사이의 메시지 전달을 방해하거나 독성이나 염증성 반응을 유발한다. 렉틴에 보다 민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감염에 취약하다. 본인이 되게 면역력이 약하고 바이러스, 박테리아 생길 때마다 막 옮고 전염성 있는 거 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책을 꼭 보고 좀 가려 먹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게 체중 증가도 자극한다고 해요. 콩에도 렉틴이 많이 들어있대요. 콩이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콩을 비롯한 콩과 식물, 밀을 비롯한 곡물, 기타 특정 식물에 들어있는 렉틴은 특히 인간들에게서 문제를 유발한다. 식물에만 렉틴이 있는 것은 아니다. 렉틴은 동물성 식품에서도 발견된다. 동물들이 렉틴으로 가득한 곡물이나 대두를 먹으면 동물의 젖이나 고기에도 렉틴이 들어가게 된다. 옛말 그대로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을 만든다. 하지만 당신이 먹었던 것이 먹었던 것 역시 당신을 만든다. 우리가 먹는 닭이랑 소들이 먹었던 거 그게 뭔지도 우린 모르는데 그게 결국 우리를 만든다니 참 신경 쓰려고 하면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매운 음식을 먹고 콧물이 흐르면 방금 렉틴을 먹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 몸에도 방어 체계가 있다고 해요. 인간이 구축한 4개 방어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렉틴을 막기 위한 방어선들이 있기는 있다. 첫 번째가 과량의 점액은 렉틴을 가둘 뿐만 아니라 음식이 내려갈 때 식도를 추가적으로 코팅하는 일을 한다. 제2방어선은 위산. 위산은 소화시키고 제3방어선은 입과 장기에 있는 박테리아다. 제4방어선은 장에 분포한 특정 세포가 만드는 점액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렉틴이라는 병력이 방어벽에 많이 달려들면 점액층의 당분자가 소진되면서 렉틴이 가려는 곳으로 전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너무 복잡한데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나요? 이 책의 11장 중에서 단 1장만 읽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요. 되게 흥미롭죠? 되게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도 처음에는 이걸 내가 읽을 수 있을까 했는데 조금 읽다 보니까 흥미로워서 쭉쭉 읽게 되더라고요. 이거 다 설명드리면은 정말 너무너무 길 것 같아서 뒤에 부분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6장에서 렉틴에서 멀어지는 생활습관이라고 있는데 과일이 몸에 좋은 식품이라는 생각은 버려라. 과일 좋아하는데. 들어온 칼로리와 나가는 칼로리를 일치시키라는 낡은 규칙은 당신이 모든 칼로리를 흡수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이 낡은 규칙은 장내 미생물이 당신이 먹는 많은 열량을 소모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미생물이 칼로리도 소모한대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식단대로 먹으면 전보다 훨씬 많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빠지게 된다라고 해요. 동물성 단백질은 좀 먹는 양을 조절해야 된다는데 그거 외에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게 진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다는 게 미국인들 머리카락 검사했더니 69%가 옥수수 전분이었대요. 근데 그게 햄버거, 웬만한 미국인들이 먹는 거에 옥수수를 먹고 자란 닭 소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네요. 되게 흥미롭죠. 우리는 뭐가 나올까요? 그런데 유럽인의 모발을 검사를 했을 때는 옥수수 함량이 단 5%였다고 해요. 우리 몸이 진짜 우리가 먹는 걸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들더라고요. 게다가 가축에게 항생제가 함유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도 들어있고요. 고단백,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를 하는 발사람들을 고문하는 끝없는 식탐은 생선으로부터 단백질을 공급받고 녹색 채소로부터 충분히 저항성 탄수화물을 얻으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3단계로 플랜트 패러독스 프로그램을 시행하라 라면서 3단계를 설명해 주는데요. 1단계는 3일간의 정화, 장을 치유하는 과정이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기에는 너무 긴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웰빙 음식인 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허용식품 목록, 비허용 금지식품 목록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걸 다 읽어드리기에 너무너무 많아. 근데 금지식품 목록의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말씀드리면 파스타, 감자, 빵, 곡물가루, 시리얼, 설탕, 다이어트 음료, 완두콩, 땅콩, 콩과 식물, 콩 단백질 모든 렌틸콩, 과일은 대부분 멜론, 가지, 토마토, 피망,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치즈, 밀, 메밀, 옥수수, 밀싹, 콩기름, 포도씨유, 카놀라유 이런 것들 먹지 말라네요. 제가 실천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좀 몸이 안 좋다 싶은 분들은 실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해요. 몸이 약한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크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건강이 안 좋아졌다? 좀 먹는 거 좀 관리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의 출판사로부터 5권의 책 협찬을 약속받았거든요. 댓글로 이 책 필요해요 라고 응모해주시면 다다음 주 토요일에 당첨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께 이 책이 전달되길 바라면서 이 책에 대해서 더 소개해주세요. 세부 3단계
어깨 프로젝트 궁금해요 라는 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에 따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녹화본만 30분이 넘어가고 있어서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앞에 부분 왜 조심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중심으로 설명드렸고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